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강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시간이고요. 우리 윤리의 임용 시험에는요, 수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가와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간결하게, 하지만 자세하게, 그리고 적중률 높은 그런 강의를 제공할 것을 여러분의 약속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저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에 6번째 주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6번째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주제는요, 왈처의 복합평등. 자, 그러면 복합평등이 있다면요, 여러분 단순평등도 있겠죠? 자, 단순평등과 복합평등. 자, 이걸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단순평등은요, 독점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제거하자. 하지만 복합평등은 독점보다는 지배와 전제를 줄이자, 규제하자, 제한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거는 독점과 지배와 전제라는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왈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가치는 그 사회의 어떤 맥락과 연관되는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다. 사회의 특수성, 그렇죠?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인 어떤 영향, 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다. 모든 영역에는 나름의 맥락이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고, 서로 다른 영역에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영역에 서로 다른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모든 가치는 그 사회의 맥락을 반영하는 특수한 가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분배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그게 정의다. 이게 왈처의 복합평등이다. 자, 그럼 독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특정 영역의 특정 가치를 특정인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많이 소유할 수는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시장에서 어떤 돈을 어떤 사람이 나머지 일반 사람보다 비교적 많이 가질 수 있잖아. 지금 재벌이 있잖아요. 왈처는요, 그거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특정 가치를 특정인이 남보다 많이 가질 수 있는 독점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왈처가 복합평등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죠. 자, 이건 뭐냐면요,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가치까지 지배하는 거, 그걸 왈처는 전제라고 합니다. 왈처가 비판하고 반대하는 건 전제죠. 복합평등의 사회는 이런 전제가 없는 사회가 복합평등의 사회입니다. 자, 볼게요. 자, 복합평등 체제, 전제가 없는 사회. 자, 그럼 전제가 뭡니까? 어떤 특수한 한 영역의 가치를 독점하여, 그러니까 독점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 독점한 가치를 토대로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지배하게 된다면 이건 전제가 되고, 전제는 부정의하다. 독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전제는 부정의하다. 자, 그래서 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은 부정의하지 않아. 왈처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로 부정의한 것은 지배. 특정한 가치를 가졌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가치까지 갖게 되는 거, 지배하는 거, 그건 바로 전제가 되는 거죠. 지배를 통한 전제. 왈처가 비판하는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 어떤 X라는 사회적 가치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맥락이 있는 특수한 가치겠죠.
그런 맥락과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에게 X가 분배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Y를 가진 사람이 전혀 다른 가치인 X까지 갖는다면, Y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가치인 X라는 가치까지 갖게 된다면, 지배하게 된다면 그건 전제죠. 그건 부정해야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돈이 있고요. 돈도 이것도 하나의 가치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또 명예라는 가치도 있습니다. 자, A라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남보다 돈이 많아요. 뭐 열심히 노력했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돈이라는 가치를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만으로 명예라는 가치까지 갖게 된다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보다 비교적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독점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도 없고 권력이라는 가치도 없고 존경이라는 가치도 없고, 이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과 명예와 존경까지 전혀 다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가치까지 지배하게 된다면, 이런 가치까지 소유하게 된다면 그거는 전제가 되고 그거는 부정하다. 이 말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뭐 대학 교수를 돈으로 살 수도 있고요. 교수 자리를. 돈이 많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명예까지 얻게 되는 경우 있어요, 분명히. 그건 안 된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공직에서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해서 선택될 수도 있어.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는 불평등해. 자, 이게 공직이라는 영역이라고 할게요. 공직 영역. 공직 영역에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가치는 권력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은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권력을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이 영역만 한정해서 본다면 A는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B는 그보다 훨씬 적게 갖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불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이 아닌 다른 가치, 뭐 어떤 명예의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명예의 영역에서는 명예를 많은 사람이 갖고 싶어 하죠. 여기에서는 B가 명예를 많이 갖고 있어. A는 명예를 적게 받고 있고. 만약에 이쪽 영역만 본다면 불평등합니다. 한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적게 갖고 있으니까. 이쪽 영역만 한정해서 본다면 이것도 불평등합니다. 한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적게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같이 본다면 하나의 영역은 A가 많이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B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불평등하지 않다. 이게 왈처의 이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쪽 영역의 가치의 분배 기준과 이쪽 영역의 가치의 분배 기준이 달라야 된다. 만약에 이쪽 영역의 분배 기준과 이쪽 영역의 분배 기준이 같다면 이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것까지 많이 소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불평등은 상당히 심화되겠죠. 근데 영역이 다르고 각각의 영역에서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그리고 그 가치의 분배 기준까지 다르다면 이 두 영역의 가치를 특정인이 모두 소유하는 일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그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왈처의 주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장을 볼게요. 자,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이라든가 자녀 취약의 우선권이라든가 다른 취업 기회라든가 이런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그거는 부정해야죠. 근데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가치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왈처는 복합평등의 사회라고 합니다.
복합평등의 사회는 특정 영역에서 특정 가치를 남보다 많이 가질 수 있는 독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거 갖고는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특정 가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상관없는 다른 가치까지 갖게 된다면, 지배하게 된다면 전제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전제는 부정하다. 복합평등의 체제는 바로 이러한 전제가, 독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전제가 없는 사회가 왈처의 이상사회, 복합평등의 사회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왈처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롤스의 해외 원조. 자, 여기 써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롤스는 국제주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주의 관점이 뭐냐? 국가적인 경계를 중시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롤스는요, 국가가 국가를 원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의 목적은요, 어떤 국가가 어떤 국가를 원조해서 그 국가나 사회를 질서정연한 체제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지, 근데 국가 이상의 전 인류의 어떤 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고 없애는 것이 원조의 목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또 국가를 대상으로 원조하는 거지 이 국가 안에 있는 개인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원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 국가를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원조를 해서 이 국가, 이 사회가 질서정연한 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주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롤스는 이런 말합니다. 해외 원조의 주체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원조의 주체고, 원조의 대상은 질서정연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롤스는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있고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는 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있고 무법국가, 무법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질서정연한 사회는요, 정의의 원칙, 우리 앞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정의의 제1원칙이 뭐였습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이 뭐였습니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이러한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그렇죠? 내가 선천적으로 행운을 타고났는지 불행을 타고났는지 모르는, 내가 선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지위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만장일치의 합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공정한 규칙, 그걸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의의 원칙이 제도화돼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바로 질서정연한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는요, 이렇지 못한 사회겠죠. 정의의 원칙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가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가 되겠죠. 바로 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원조의 주체가 되고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질서정연하지 않다고 해서 다 원조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조의 대상은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 중에서 이것만,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죠. 고통받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불리한 여건, 과학기술이 좀 부족하다든가, 뭐 사회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든가, 인적 자원이 뭐 부족하다든가,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사회라든가,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불리한 여건이라고 해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정의의 원칙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 중에서도 고통받는 사회라고 합니다. 요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에요. 요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주체가 되겠고, 질서정연하지 않더라도 무법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법사회는요,
물론 이 무법사회도 질서정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무법사회는요, 다른 국가, 타 국가에 적대적이죠. 그렇다면 이 고통받는 사회는 타 국가, 타 사회에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미사일 계속 쏘고 있고, 그죠? 핵무기를 만드는데 비주 아주 혈안이 돼 있죠. 그러니까 타국가에 적대적이죠. 이런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는 1차적으로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고, 만약에 타협과 협상이 안 되면 정의 전쟁의 대상이다. 어쨌든 원조의 대상은 아니다. 즉 질서정연한 사회가 정치적,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서 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롤스는 원조를 멈추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원조의 차단점을 제시한다. 롤스는 원조의 차단점을 제시합니다. 질서정연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를 제도적, 정치적으로 원조해서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제도를 갖춰서 질서정연한 체제가 이루어졌다면, 설사 여전히 그 사회가, 그 국가가 다른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하더라도 원조를 멈춰야 된다. 그죠? 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 갖춰졌기 때문에, 원조를 통해서 갖춰졌기 때문에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거든요. 마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원조하는 건 내정 간섭이 될 수 있어요. 온정적 간섭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원조를 멈춰라. 여전히 딴 나라보다 경제적인 격차가 나 있다.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하더라도 질서정연한 체제가 갖춰졌다면 원조를 멈춰라. 이게 롤스의 원조의 차단점을 제시했다. 자, 롤스는요,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원조하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도 아니고, 또 원조의 대상국의 개개인을 또 잘 살게 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원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건 스스로 해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 원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질서정연한 체제가 됐다면 원조를 멈춘다. 그래서 원조의 주체는 질서정연한 사회고, 원조의 대상은 질서정연하지 않는 사회 중에서도 무법사회를 제외한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고, 질서정연한 체제가 됐다면 원조를 멈추라. 원조의 차단점을 제시하고, 자, 하나만 더 한다면요, 여러분, 차등의 원칙이 뭡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그죠? 선천적으로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셔. 태어나 보니까 몸이 정상이 아니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난 집이 초가집이야. 천막이야. 분명히 있어요. 이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많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걸어 다녔으니까 좀 거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그때. 지금처럼 동네마다 다 있진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걷다 보면요, 학교 가는 길에 초가집도 꽤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거의 없죠. 어떤 애는 그 집에 응애 태어난 애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사회는요, 행운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불행을 타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약자를 배려해야죠. 그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이죠. 롤스는요, 이 차등의 원칙을 국내의 빈곤 문제에는 적용합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국내 빈곤 문제에는 적용합니다. 근데 국제관계, 해외 원조에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국제적인 해외 원조에서는, 국내 문제에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걸 추구하지만 해외 원조는 국제적인 문제죠. 국제적인 문제에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 원조에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회에 최소 수혜자를 도와주는 건 그 사회가 해야 돼. 그저 원조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생길 때까지 원조를 통해서 질서정연한 체제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고, 그냥
그런 질서 정연한 체제가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회의 약자는 그 사회가 돌봐줘야죠. 원조를 통해서 그것까지 돌봐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롤스의 해외 원조 이론입니다. 롤스의 해외 원조는요, 우리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에서 진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근데 지금 임용의 기출문제에서는 거의 뭐 출제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꽤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 정도를 바탕으로 어떤 뭐 단답형이건 서술형이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째 롤스의 해외 원조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그 전에 우리 문장 한번 독해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깔려 있고요. 이 문장이 바로 이해가 된다면 그럼 중요한 이론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지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만민에게는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바로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 이게 됐다면 바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겠죠. 이게 안 됐다면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럼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는 왜 질서 정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불리한 조건, 불리한 여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해야 돼.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으니까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니란 얘기죠. 국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치, 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즉 질서 정연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서 그런 사회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4줄에 걸쳐서 길게 썼지만 결국 원조의 주체는 질서 정연한 사회고 원조의 대상은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받는 질서 정연하지 않는 사회 중에서도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좀 길다 뿐이고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자세히, 자, 질서 정연하지 않는 국가에는 고통받는 국가와 무법 국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둘 중에서 요 고통받는 국가만 원조의 대상이고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질서 정연하지 않은 국가라고 해서 다 원조의 대상이다. 그럼 틀린 거죠. 질서 정연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 무법 국가를 제외한 고통받는 국가만 원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 모든 국가가 다 원조의 대상이다. 이런 만약에 선지가 있다면 그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고통받는 사회란 인권보장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정착되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아. 만약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 공격적이라면 그거는 무법사회가 되겠죠. 다른 국가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 자,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이 뭡니까? 정치 문화적 여건이 부재하다든가 인적 자원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물질적으로 결핍된 사회라든가 과학기술적인 여건이 불리하다든가 이걸 다 통틀어서 불리한 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죠? 불리한 여건.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무법 국가는요,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다. 북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을 생각하시면 완벽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통받는 국가만 원조의 대상이다. 무법 국가의 경우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무법 국가는 1차적으로 설득의 대상이고 만약에 설득이나 협상이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정의로운 전쟁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무법 국가도 고통은 받아요. 무법 국가도 질서 정연하지 않고 무법 국가도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은 받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에 적대적이죠.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지 않다고 해서 고통받는다고 해서 다 원조의 대상은 아니죠. 그러므로 고통받는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질서 정연하지 않는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 말도 가능하죠, 물론. 자, 이 말이 이해가 됐다면 중요한 이론은 정리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이론 칸트 얘기 한번 해보죠. 칸트도 여러분
이론으로만 따진다면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우리 윤리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상가 하면 대표적으로 칸트, 롤스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롤스는 현대적인 그런 정치 사회 사상의 이론의 대표고요. 칸트는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고대가 아니죠. 칸트도 이제 근대에 해당이 되니까 어쨌든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큰 어떤 영역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칸트라고 보이고 그만큼 출제 문항수도 제일 많고요. 서양 철학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은 칸트, 정치 사회 사상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은 롤스. 칸트 이론도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새 조금 부각되고 있는 이론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제시하죠.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 어떤 목적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만약 어떤 조건이나 목적이 붙으면 그 가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명령의 정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인간성의 정식. 인간성의 정식이 뭡니까? 인격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런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욕구의 대상인 자의적 목적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절대적 인격을 갖고 있는 고귀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나의 이득, 나의 쾌락, 나의 행복, 나의 자연적 성향의 만족, 경향성의 만족, 그런 것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누구도 절대적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중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인 얘기고, 시험 문제는 좀 더 명확한 거, 또 우린 또 주관식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건 또 막연한 주제보다도 그게 바로 요거죠. 여러분요, 보세요. 의무. 칸트는요, 의무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칸트는 완전한 의무가 있고요, 불완전한 의무가 있다. 자, 완전한 의무 중에서도 나와 관련된 완전한 의무, 타인과 관련된 완전한 의무, 불완전한 의무도 나와 관련된 불완전한 의무, 타인과 관련된 불완전한 의무. 즉, 나와 관련된 완전한 의무, 타인과 관련된 완전한 의무, 나와 관련된 불완전한 의무, 타인과 관련된 불완전한 의무. 자, 이렇게 의무의 종류를 크게는 완전한 의무, 불완전한 의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구체적인 사례로서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제시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인 자살. 여러분, 자살은요, 나와 관련된 완전한 의무입니다. 나와 관련된 완전한 의무죠. 자살은 나와 관련된 완전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살을 왜 합니까? 저는 뭐 제 주변에서 자살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좀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자살률이 꽤 우리 사회가 높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시는 분은 뭐 나름대로의 아픔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럼 자살을 한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신체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칸트 이론을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체도 인격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칸트가.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의 일부인 우리의 신체도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인체, 우리의 인격을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목적으로 존중해야 되지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간성의 정식에 위반되는 사례가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은 나와 관련된 완전한 의무의 위반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약속을 하려는 행위, 어떤 기만 행위, 어떤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약속을 했다는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타인과 관련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완전한 의무의 위반 사례. 타인과 관련된 완전한 의무의 위반 사례. 자살은 나와 관련된 완전한 의무의 위반 사례고, 타인에게 거짓 약속을 하는 행위는 타인과 관련된 완전한 의무의 위반 사례다. 자, 그러면 자기개발을 포기하는 행위. 여러분, 사람마다 뭐 타고난 아니면 후천적인 나름의 어떤 능력과 소질이 있어요. 그런 소질을 개발하는 것은 목적으로서의 인간성을 완성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든가, 하루 종일 미팅만 한다든가, 자기 개발 안 하고. 이것도 의무의 위반이죠. 어떤 의무? 이건 불완전한 의무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나와 관련된 불완전한 의무의 위반 사례가 돼요.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건 목적으로서의 인간성을 완성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안 한다는 건 목적으로서의 인간성의 실현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인간성 자체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해서 목적적인 존재의 인간성이 완전히 뭐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목적으로서 인간성을 완성하는 데는 뭐 기여하지는 못하겠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간성의 정식에 위반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나와 관련된 불완전한 의무의 위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경에 빠진 타인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 행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 이것도 인간성 정식에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행복도 나의 인간성 실현에 필요하거든요. 타인의 행복도. 근데 고통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은 거죠. 근데 타인의 행복도 나의 인간성, 목적으로서의 인간성 실현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타인과 관련된, 이건 완전한 의무가 아니라 불완전한 의무의 위반 사례다. 자,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출제자가 이 부분을 출제를 했을 때 만약에 원하는 답이라면, 좀 분명한 답을 원하는 출제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막연한 답을 주관식으로 요구한다면 채점도 어렵고요. 좀 더 명확하고, 이건 명확합니다. 완전한 의무, 불완전한 의무, 각각 나와 관련되어 있는가, 타인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래서 인간성의 정식에 위반되는 4가지 사례, 이 4가지. 자살, 거짓 약속, 자기 개발 포기,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 행위. 딱 어느 정도 정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출제되기가 상당히 좋고, 그 얘기는 출제자한테는 매력적인 이론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칸트 얘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칸트의 이론은요, 서양 철학하면 칸트, 정치 사회 사상 하면은 롤스.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내용은 상당히 많고, 칸트를 이해한다면은 아마 윤리에 대해서 내가 진짜 윤리 공부하는 사람이다, 아마 이런 스스로의 뿌듯함도 아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상가, 대표적인 사상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롤스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재산 소유 민주주의. 이것도 좋은 단답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답식 문제를 낸다면 답은 요거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 요걸 답으로 내겠죠. 여러분, 롤스는요, 복지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복지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좋은 이론이죠. 여러분, 복지국가는 뭐냐면요, 자, 각 시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즉 이미 가난해졌다는 얘기예요. 각 시기의 마지막 단계, 이미 가난해진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죠? 하지만 복지국가는요, 경제적인 격차, 또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 요거를 해소하지 못한다. 해소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이 복지국가를 비판합니다. 이미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분배처라는 국가기구를 통해서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자, 복지국가는 분배처의 재분배 정책, 각 시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가난한 사람을 분배처가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건 복지국가죠. 하지만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하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경제적 격차는 여전해요. 그 경제적 격차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도 여전해요. 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복지국가는. 이미 가난해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더 바람직하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각 시기의 처음 단계서부터 부와 재산의 분산, 실질적 기회균등을 통해서 이미 가난해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도 가난해지지 않도록 부와 재산을 분산시키는 것, 물론 이건 뭘 통해서? 제도죠. 제도를 통해서 부와 재산을 분산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와 재산이 분산된 부와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서 이미 가난해진 다음에 도와주는 것보다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 놓은 사회가 복지국가보다는 더 우월한 사회가 아닌가. 롤스는 그런 사회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서 부자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해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 그것도 물론 좋은 사회죠. 왜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국가도 이 지구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국가에 비하면 가난해진 사람을 도와주는 거, 뭐 그것도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냥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잘 살게 해주는 것까지는 못하잖아요.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경제적 격차, 정치적 격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회보다는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비록 불행을 타고났더라도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규칙, 여러 가지 원칙, 그런 것을 갖춰놓은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아니냐. 그걸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 지문이 이해가 된다면 이 또한 이론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죠. 롤스는 복지국가와 재산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서로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둘 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즉 다르다는 얘기죠.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어. 이건 뭐 복지국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 봐요.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재산과 부,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다. 그래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에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지국가는 재분배를 통해서죠. 그죠? 복지국가는 분배처에서 재분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거죠. 근데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굳이 분배처가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이런 제도만 잘 갖춰놔두면 굳이 재분배 정책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스며들어서 이런 부와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재분배를 하는 거는 복지국가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되는 순간 처음 단계에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 이런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해서 부의 집중을 피한다. 굳이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 등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추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복지국가는요, 굳이 말하면 롤스의 정의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국가는 차등의 원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롤스가 가장 우선시한 정의 원칙이 뭡니까? 공정한 자유잖아요. 또 차등의 원칙보다 더 우선적인 원칙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하잖아요. 차등의 원칙과 가장 밀접한 게 복지국가라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요게 지금 평등한 기본적 자유라는 말과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차등의 원칙이란 말은 요 문장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과 연관되는 건 복지국가의 개념과 더 연관성이 크다는 얘기죠.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웬만한 문제의 답은 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하버마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거의 20년에 가까운 수능 윤리 강사로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버리고 임용 강사로서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저한테도 커다란 고민이었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중요한 건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딱 10개의 주제만 제가 지금 골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5개의 주제를 보여드렸고 지금 이제 이 10번째 주제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보여드린 10개의 주제는요, 와, 전체 우리가 공부할 것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죠. 100분의 1? 1000분의 1? 그 정도 될까? 공부할 게 아직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핵심 위주로 한다고 해서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거는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수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저도 많은 공부와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계속 노력을 통해서 보완을 할 거고요. 근데 공부는 끝이 없죠. 그죠? 함께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버마스까지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제 강의 스타일은 요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개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수업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10번째 하버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버마스 하면 요거죠. 의사소통의 합리성.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버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결과로서 탄생한 어떤 원칙, 어떠한 제도, 어떠한 규칙들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런 의사소통의 합리성, 공론장이라고 하죠.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공론장을 바로 생활세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공론장이 되고 이런 공론장에서 많은 제도나 많은 규칙이나 많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재생산되고 이런 규칙들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갖춘 상태에서 탄생이 됐다면, 재생산이 됐다면 그 제도나 규칙과 원칙은 정당합니다. 그러한 의사소통의 공론장이 생활체계죠. 그렇죠? 자, 근데 하버마스는요, 경제체계와 행정체계가 생활체계로 강제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 공론장이 무너졌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자, 그러면 경제체계가 뭡니까? 경제체계는요,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를 매개로 하는. 자, 그러면 이 경제체계가 생활체계로 강제적으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경제체계는요, 사람들을 그저 수단적 가치만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켜요. 그죠? 사람들은 인격이 있고 의사소통의 주체입니다. 정당성의 주체고 합리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제체계가 생활체계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을 수단적 가치, 어떤 수단화된 상품으로 전락시켰어요. 또 이 행정체계는, 자, 경제체계는 화폐를 매개로 하는 거고 이 행정체계는 권력을 매개로 합니다. 자, 권력을 매개로 하는 행정체계가 우리의 생활세계로 들어오면서 사람을 그저 권력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럼 권력의 대상으로 전락된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무관심 상태에 빠지게 되죠. 또 정치 참여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집행, 잘못된 정치,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겠죠?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그 잘못이 반복되겠죠? 재생산되겠죠? 민주주의는 붕괴되게 된다. 이렇게 화폐를 매개로 하는 경제체계와 권력을 매개로 하는 행정체계가 생활체계로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는 것을 하버마스는 체계에 의한 생활체계의 식민화, 체계에 의한 생활체계의 식민화. 여기서 말하는 체계는 경제체계와 행정체계를 얘기합니다. 공론장이 붕괴된다. 왜? 사람을 수단적 가치, 그저 권력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문장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생활세계는 언어의 궁극적 목적인 상호 이해, 그런 과정의 맥락을 형성하고 참여자가 믿을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참된 상황을 정의하거나 새로운 상황 정의에 대한 협상의 기본적인 해석들을 제공한다. 뭐가? 생활체계가. 그러니까 생활체계는 이런 기본 틀을, 해석틀을 제공하는 생활체계는 하나의 공론장이죠. 요컨대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행위의 배경이 되는 확실한 지식의 저장고다, 공론장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생활세계의 상징적 구조들이 화폐와 권력으로, 여기서 화폐는 뭘 뜻합니까? 경제체계를 뜻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행정체계를 뜻합니다. 화폐와 권력으로 분화되고 자립화된 체계의 명령 아래 사물화됐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물질적인 수단적 가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고, 그저 권력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공론장이 붕괴되면서 공론장의 붕괴,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한 사람이 바로 하버마스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뭘까요? 당연하죠. 대안은 뭡니까? 공론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합의된 그런 제도가 정당성을 갖는, 그러려면 우리 생활체계가 화폐나 권력에 의해서 수단시되고 도구화되는 그런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하버머스가 제시하는 거, 바로 공론장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버마스의 이론도 생각보다 이론이 많습니다. 하버마스 하면 여러분 의사소통, 담론 민주주의, 그런 게 생각이 나시죠? 그런 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요. 제가 하버마스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좀 머릿속에 암기와 이해를 병행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 생활체계의 체계 위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까지가 제가 맛보기 강의 특강에서, 무료 특강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여기까지가 제시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두 강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10가지의 주제를 제시했고요. 앞으로 본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 지루하지 않는 수업, 체계적인 수업, 효율적인 수업, 능률적인 수업, 적중률 높은 수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월 달에, 아직 오늘은 11월 27일, 아직 여러분을 뵈기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월 달 개강할 때 뵙도록 하고, 자, 무료 특강 수업은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